좋은 사람은 좋은 에너지를 몰고 온다. 순임금은 신하 다섯을 두어 전하를 잘 다스렸다. 무왕이 말했다. 나에게는 유능한 신하 10명이 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인지를 얻기란 어렵다. 그렇지 않은가? 중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주나라를 세운 주무왕은 강태공을 비롯해서 훌륭한 신하를 곁에 두었다. 그가 상나라를 격파하고 새로운 왕조를 세운 데는 자신의 뛰어난 리더십도 있었지만 그를 보필한 10명의 신하 덕도 컸다. 주 왕조의 열렬한 지지자인 공자는 이때를 그리워하며 좋은 인재가 없음을 한탄했다. 그만큼 인재를 얻기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려운 일이다. 사람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이다. 좋은 사람을 알고 그와 친구가 되거나 함께 일하는 것은 큰 행운이다. 무엇보다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인재이기에 사람이야말로 제일 중요한 자산이다. 하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 좋은 사람인가 싶어 관계를 지속하다가 뒤늦게 본심을 발견하고 실망하는 일이 종종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 좋은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특히 내 앞에서는 좋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의 평판을 들으니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어쩌면 내 앞에서만 좋은 사람 행세를 한 것인지도 모른다. 다들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나와 관계없거나 거리를 두고 만날 때는 좋은 사람인데 막상 같이 일할 때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느껴지는 경우 말이다. 그것은 그 사람이 이해관계 영역으로 들어설 때 비로소 본심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윗사람에게 잘하고 추진력이 좋은 사람을 선호했다. 그런 사람들은 방법이 어떻든 간에 결과물이 확실했고 대체로 성과가 좋았다. 윗사람들은 결과가 좋다면 그 과정이나 수단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 물론 여전히 그런 회사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곳에서 업무 문화가 상당히 바뀌는 추세다. 지금은 독선적으로 일하는 사람보다는 상호 교감을 잘하는 사람들을 선호한다. 성장 위주의 산업에는 한계가 있으며 창의력과 다양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조직의 열정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신의 업적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리를 지키면서 적당히 시간을 때우거나 윗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다. 자발적으로 나서서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구글의 인사책임자는 구글의 아침은 자유가 시작된다라는 책에서 구글이 직원을 대우하는 10가지 업무 규칙을 언급했다. 그중 첫 번째가 일에 의미를 부여하라 이다. 보너스와 좋은 근무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처우가 조금 열악하더라도 자신의 일에 의미를 갖게 하는 조직이라면 직원들은 스스로 일을 처리하면서 자발적으로 나서게 된다. 이제는 그런 인재가 필요하고 조직에서도 그런 인재를 키워야 한다. 앞서 2500년 전 공자도 인재를 얻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토로했다. 그에게 무려 3000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공자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의 수제자가 된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다. 그 중에서 뛰어난 제자는 70명 정도였고 이들 중 논어에서 종종 언급되는 제자는 10명 내외다.
그만큼 좋은 제자를 만나는 것이 힘듦을 알 수 있다. 나에게만 잘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사람을 만나 같이 일할 수 있을까? 먼저 상대방에 대한 개인적인 호감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참조해야 한다. 나한테 잘한다고 좋은 사람은 아니다. 주관적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평소에는 예의 바르고 겸손한데 운전만 하면 과격한 면이 나오는 사람, 혹은 자신보다 약자 앞에서만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도 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본다. 같은 광고 전화라 해도 어떤 사람은 매너 있게 거절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소리를 지르거나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로 전화를 끊는다. 식당에서 종업원을 대하거나 전화로 상담원과 통화하는 등의 사소한 일상에서 그 사람의 인격이 제대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세심하게 살펴 그 사람의 진면목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그렇다면 왜 좋은 사람을 곁에 둬야 할까? 그것은 바로 에너지 때문이다. 좋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또 다른 좋은 에너지를 끌어오게 마련이다.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사람은 그냥 성격 좋은 사람이 아니다. 일에 공정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강한 사람을 말한다. 흔히 말하는 마냥 성격 좋은 사람은 문제가 있다. 여기저기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회사의 리더라면 좋은 사람 몇 명만 곁에 둬도 큰 이득이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조직의 영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 특히 회사가 커질수록 이런 사람들이 더 필요하다. 나 혼자서 책임질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회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을 발견했다면 그 에너지를 확장해 좋은 사람들을 점차 늘려나가야 한다. 반면 자신의 명예와 부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경계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은 조직의 성장이나 일 자체에는 관심이 없으며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 데만 신경 쓴다. 결국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뿜으면서 조직을 병들게 만든다. 좋은 사람을 얻으려면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안목이다.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눈을 키워야 한다. 그러면 사람 보는 안목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무나 뻔한 결론이지만 우리는 이러한 단순한 진리를 외면하고 있다. 이인에서 언급했듯이 오직 인자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할 수 있다. 공자는 사람의 잘못은 각자 그 무리에 따르게 되어 있다 라고 말했다. 금묵자의, 즉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의미다. 내가 먹처럼 검다면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몰릴 테고 맑은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다. 수많은 성공한 CEO나 지도자를 보면 마치 그들이 혼자 힘으로 영광을 이룬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를 도운 조력자들이 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애플의 전 CEO 스티브 잡스 곁에는 공급망 관리의 대가인 팀 쿠,
천재 디자이너 조너슨 아이브가 있었고 이외에도 베일에 감춰진 리더들이 포진해 있었다. 그들의 조력이 있었기에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이다.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의 업무 능력이 탁월하다 해도 그것을 받쳐줄 사람이 없으면 무의미하다. 우리는 협력하고 협조하는 과정에서 시너지를 내며 혼자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어낸다. 따라서 주변에 능력 있고 좋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곁에 두려면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찰. 멈춰서 돌아보라. 여전히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이 40이 되어서도 남들의 미움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끝난 것이다. 공자는 40대를 불혹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혹하다의 의미는 홀딱 반하거나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린다는 의미다. 그러니 불혹이 되면 더 이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갈팡질팡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일반인에게는 불가능한 이야기다. 50에서 60대가 되어도 마음은 흔들리게 마련이다. 우리는 위대한 성인이 아니고 아주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보통 20대에는 공부를 하거나 사회에 진출한다. 30대에는 회사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해 애쓰거나 자신만의 사업을 계획한다. 40에서 50대에는 관리직이나 회사의 경영진으로 활약한다. 60대가 되면 대부분 은퇴를 해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 하지만 요즘은 나이에 상관없이 일찍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일반적인 공식에 맞춰 살지는 않는다. 나이에 따른 직업의 경계도 점차 파괴되고 있다. 마흔에 받는 미움은 이기심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살은 왜 중요할까? 인생의 전환점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70세까지 정정하게 일한다고 보면 부모의 품을 벗어나서 우리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시기는 대략 50년이다. 20에서 30대의 20년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탐색하는 나이라면 50에서 60대의 20년은 하늘의 뜻을 이해하고 순리에 맞춰 사는 나이다. 40대의 10년은 그 중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40대가 중요하다. 40대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남은 인생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0대는 지난 20여 년 청년기의 열정을 밑거름으로 일과 학문에서 자신만의 전문성을 쌓게 된다. 사회적 성공의 발판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많은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실수나 실패를 경험했고 후회나 고통도 수없이 겪었다. 이처럼 경험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어른이 되어간다. 그런데 40대가 되어서도 성숙하지 못한 채 여전히 세상의 중심은 나라고 생각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들은 오직 나의 안위만을 생각한다. 그동안 실수를 통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바뀌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50, 60대가 되어도 그렇게 살다 세상을 떠난다. 자신이 삶의 주체가 되기보다는 남의 눈치만 보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생각보다는 윗사람의 의견을 맹목적으로 따른다. 생계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하더라도 양심을 저버리는 행동을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종속적으로 살면서 느낀 억울함을 아랫사람들에게 풀어낼 가능성이 크다. 남들의 원망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알지만 사람의 태도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없거나 설사 그러한 능력이 있더라도 굳이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현재 자신의 지위와 현실에 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군가의 영원한 종이 되거나 또는 영원한 권력자가 되는 이들이 많다.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 있는가? 남을 배려하고 공감하기보다는 남의 안위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내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나 행동이 누군가에게 평생 남을 상처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일종의 소시오패스 같다. 사이코패스처럼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지만 자신의 성공을 위해 타인에게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주고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이다. 공자는 철없는 40대에 대해서 꽤 냉정한 태도를 취했다. 40대가 되어서도 다른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다면 인생은 끝이라고 일갈했다. 논어에서 공자가 이렇게 냉정하게 말한 경우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자신의 나이에 책임을 지라는 독렬한 비판이다. 공자는 도를 추구하는 삶, 즉 입신양명보다는 먼저 인과 예를 생각하고 꾸준히 공부하라고 강조했다. 자신만 챙기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상처 주는 사람들은 용서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도 태연히 잘 사는 사람들이 많다. 도무지 정의가 없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하지만 대대로 업이라는 말이 있듯이 자신이 쌓은 업보는 언젠가 되돌려 받는다. 공자가 덕을 쌓으라고 입이 아프게 말한 이유도 나의 업보뿐만 아니라 후손을 위해서이기도 하다. 무인도에서 나 혼자 살 것이 아니라면 남들과 공감하고 남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결국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나를 욕되게 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사랑하는 행위가 아니다. 40대를 중심으로 서술했지만 부록이 아니어도 인간에게 사랑은 중요하다. 나이에 상관없이 불현듯 내가 제대로 잘 살고 있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 때면 이 질문을 던져보자. 내 안에는 여전히 나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 있는가? 실천. 매달린 절벽에서 손을 뗄 수 있는가? 말의 무거움은 생의 무게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옛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내뱉지 않은 것은 자신이 미치지 못할 것을 부끄럽게 여겼기 때문이다. 말을 가벼이 하지 않는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그 해답은 공자가 제자인 자장에서 한 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장은 처음에는 출세에 관심을 갖고 학문을 시작했다가 점차 사물의 이치와 도리를 깨달아가면서 학문의 깊이를 더하게 된다. 그는 나중에 자신의 학파인 자장파를 만들 정도로 크게 성장한다. 공자는 관직을 구하려는 자장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많이 듣고서 의심나는 것은 말하지 말며 그 나머지는 신중하게 말해라. 말하는데 과실이 적고 행동에 후회가 적으면 관직과 복록은 자연히 얻게 된다. 즉, 말을 할 때 신중해야 하며 모르는 것은 아는 척하지 말라는 의미다. 괜스레 아는 척하다가 오히려 후회할 수 있다. 모르면 모른다고 용기 있게 이야기하거나 스스로 깨치기 전에는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한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청이다. 다른 사람의 말을 겸허하게 경청하는 태도는 나의 말에 무게를 더해준다. 작은 파도 때문에 그대가 바다임을 잊지 마라. AI, 로봇, 유전공학 등 하루가 멀다 하고 과학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예전보다 더 행복해진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좋아요를 많이 받는 영상을 보면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영상보다 슬프고 힘들고 괴로운 영상이 훨씬 더 많다. 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에 직면할 때마다 붓다가 남긴 이 말이 떠오른다. 불행한 이는 그 내면이 늪처럼 어지러운데 그 사실을 모른 채 화려한 옷과 장신구로 겉만 닦고 있구나. 우리가 불행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언제 어떻게 무엇으로 행복한지도 모른 채 세상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들에 휩쓸리듯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외부 요인은 분명 존재한다. 마음처럼 흘러가지 않는 인간관계가, 노력해도 질 수 없었던 불공정한 기회가 내 삶과 마음을 괴롭힌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삶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 어떤 일이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래야 좋은 일이 따라온다라며 긍정적인 사고를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대책 없는 긍정은 오히려 현실을 외면하게 하고 마음의 병을 키울 뿐이다. 그래서 붓다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문한 것은 현실을 직시하라는 것이다.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으니 그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고통에 부닥치라는 것이다. 그 힘든 고통에 어떻게 부닥치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냐고 붓다는 말한다. 당신에겐 그럴 힘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넘치고 있다고. 당신이 무서워하거나 두려워서 피하지만 않는다면 당신은 인생에 밀려 들어오는 모든 불행을 오히려 행복으로 바꿔버릴 힘이 있다고. 그래서 붓다가 말하는 행복이란 결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다. 그 행복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붓다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깊은 감동을 준다. 그리고 붓다의 말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며 무엇보다도 쉽다. 널리 알려진 불교 경전의 문구 중 천둥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무쇠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라는 말은 비유를 통해 주체적이고 당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조언한다.
또 걱정과 근심은 때때로 나를 좌절시키지만 그 모든 것은 잠시 지나가는 구름일 뿐 내 안에는 태양처럼 빛나는 성품이 있다라는 가르침은 어린아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고 직관적이다. 요컨대 붓다는 지극히 평이하고 쉬운 말들로 자신의 가르침을 채워나갔다. 어려운 철학 용어를 사용하기보다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일상의 비유로 가르침을 전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궁금했던 제자들이 하루는 붓다에게 물었다. 스승님의 위대하고 감동적인 사상을 더 격조 높은 문체로 바꾸어 전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스승님의 권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러자 붓다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전하는 진리란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더 많이 구원하기 위한 것이지 많이 배운 사람도 적게 배운 사람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더 쉬운 말로 전해야 한다. 붓다는 제자들에게 항상 강조했다. 자신의 말이라고 해도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언제든지 상황에 맞게 수정할 수 있음을 잊지 말라고 말이다. 붓다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하기 마련이라며 자신의 가르침 역시 때에 맞게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붓다는 너 자신의 등불이 되어라 라는 그의 말처럼 언제나 내 마음의 힘을 믿고 나아갈 것을 강조했다. 누구나 자신의 내면에 스스로의 등불이 될 힘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한치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책에 담긴 붓다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오롯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나는 이 책을 읽는 당신이 인생에 수시로 출렁이는 작은 파도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바란다. 수많은 파도가 당신의 인생을 핥히고 넘어뜨리고 부수려 해도 당신이 드넓고 깊은 바다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은 변치 않기 때문이다. 평온하기만 한 삶은 없을 것이다. 그럴수록 내 마음의 힘을 믿고 나아가라. 그대가 바다의 힘을 잊지만 않는다면 그 어떤 파도도 당신의 삶을 흔들지 못할 것이다. 사람을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사람을 사귀고 믿고 정을 나누며 얽히다 보면 삶의 참된 이익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 콧불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라는 후회를 하며 곤란에 빠진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유독 사람을 잘 믿는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매사에 대체로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다. 그래서 하던 일이 잘 안 되면 금방 포기하고 방향도 잘 바꾸는데 사람을 잘 믿듯 다른 일의 성공 가능성도 잘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일을 할 때 확신이 없으면 일을 잘 진행하지 못한다. 또 잘 믿는 만큼 잘 속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요청받은 대로 부탁받은 대로 하려다 보니 재산이나 생명을 잃는 희생도 감내한다. 판단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판단에 앞서 반드시 타인의 말을 먼저 듣는다. 당연히 이들은 타인을 속인다거나 곤경에 빠뜨리려 하지 않는다. 어리석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계산적이지 않고 우직한 편에 속한다고 할 수도 있다. 후자로 본다면 고대 출가자들 중에는 깨달음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진 이러한 성향의 사람들이 많았다. 이처럼 성향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개발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다. 따라서 누군가를 잘 믿는 성향이 있다고 해서 자신을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다. 단, 신뢰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사람에게 쏟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발전 가능성으로 방향을 바꿔보자.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아주 크게 성공할 수 있다고 말이다. 스스로 빛나는 보석이 되라. 두 사람만 있어도 다툼은 일어나고 여러 사람들 속에 있으면 부탁이 많으니 남들이 넘보지 못할 자유를 위해 콧불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우리나라는 인연, 지연, 학연을 유독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다. 그래서 주말이면 이렇게 얽힌 사람들의 결혼식이나 조문 등등으로 쉬지 못할 때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고향, 학교 선후배와의 모임에도 얼굴을 내밀어야 하기 때문에 연말에도 바쁘다. 어떤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면 그 그룹에서 소외될 것 같아 두렵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만남이 언젠가 내게 도움을 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나가기 싫더라도 억지로 나간다. 그 결과 만남의 즐거움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체가 사회생활과 일의 연장선이 된다. 사회적 인간관계에 끌려다니듯 살게 될 땐 길 위에 떨어진 보석을 생각해 보라. 그 보석을 누구든 서로 주우려고 경쟁하고 다툴 것이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내가 만약 내 분야의 보석이면 그런 모임과 인간관계에 신경 쓸 일이 없다. 보석은 스스로 빛을 발하고 멀리서도 그 빛이 눈에 띄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인맥 관리가 도움을 줄 때도 있다. 그것은 내가 보석이 될 가능성을 99% 준비하고 있을 때다. 그러면 주위로부터 1%가 보태져 100%로 채워질 것이다. 하지만 내 스스로가 50%도 갖추지 않고 있다면 그 어떤 인연, 지연, 학연도 나의 빈 곳을 채워줄 수 없다. 내가 만나는 사람을 보면 나를 알 수 있다. 수치심이 없고 양심이 없는 이들은, 그들끼리 정진하고 지혜를 가진 이들은 또 그들끼리 모이고 어울린다. 연애나 결혼 상대를 만나기 위해 누군가를 소개받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혹은 주위에 좋은 사람이 있어 그를 다른 지인에게 소개해 준 적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주선된 만남 후 좋은 관계로 발전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나보다 못한 사람을 소개받았다고 불평한다. 자신은 이 정도의 능력과 매력을 갖춘 사람인데 상대는 그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소개해 준 지인에게 언짢은 감정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입장은 어떨까? 그는 과연 나를 그의 이상형으로 여겼을까? 그렇지 않다. 상대 역시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소개받았다고 불만을 가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마다 가족이나 친구의 사랑을 받는 귀중한 존재들이며 나름대로 원만한 인간관계를 구축해온 사람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모두 잘난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모두가 잘난 사람인데도 왜 자신보다 못난 사람을 소개받게 되는 것일까? 나보다 못한 사람을 소개받아 자존심이 상한다면 생각을 바꿔야 한다. 내가 소개받은 상대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거울이라고. 두 사람을 서로에게 소개한 지인의 시각에서는 그들의 결이 비슷해 보였을 것이고, 그래서 두 사람이 잘 맞을 것이라 생각해 연결해 주었을 뿐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자리를 만든 지인 역시
나와 비슷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부터 비슷한 사람을 소개받는 것이다. 새들도 같은 깃털끼리 모이는 법이다. 나를 먼저 객관적으로 바라보자. 남들이 보는 나는 정확하다. 괜히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일은 생각하기에 달렸다. 어서 빨리 일어나라.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가? 삶에 대한 걱정과 염려 속에 살면서 어찌 늦잠을 잔다는 말인가? 세계에서 하루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도쿄 최대 번화가 신주쿠역 가까이에는 조엔지라는 아담한 사찰이 있다. 신주쿠가 개발되기 이전부터 자리하고 있던 조엔지는 현재 빌딩 숲속에 있는 사찰이 되었다. 이 절은 수십 년 전부터 일본의 유학 온 학생 중 소수를 선발해 부속 건물에 원룸을 제공해주는 선행을 베풀고 있다. 도쿄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데도 월 임대료는 물론 각종 요금까지도 받지 않아 그곳에 살게 되면 아주 크고 감사한 장학금을 받는 것과 다름없다. 그런데 이곳에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의 조건을 지켜야 한다. 가능하다면 아침 7시에 절마당을 함께 청소하자는 것이다. 주지 스님은 그곳에 머물던 내게 한 곳에 살면서도 마주칠 일이 잘 없으니 그저 서로 살아있는지 확인하자는 의미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해 주셨다. 그 말을 듣고 둘러본 절의 마당에는 큰 벚나무가 있을 뿐이어서 낙엽이 지는 가을 외에는 비질이 그리 필요하지도 않았다. 절마당에 다른 쓰레기가 쌓일 리도 없어 사실 청소라고 할 것도 없이 금방 끝나는 아주 간단한 일이었다. 그런데 가능하다면 이라는 조건이 내가 아침에 눈 뜨는 것을 점점 방해하기 시작했다. 그래, 밤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새벽에 잠이 들었으니 오늘 아침은 빠지자. 어차피 나가봤자 청소할 거리도 없으니 오늘 하루 빠지자. 그렇게 한번 빠지기 시작하니 나가지 않아도 될 이유는 100가지, 1000가지도 만들어졌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누군가 나에게 이 물가 비싼 도쿄, 그 중에서도 집값이 가장 비싸고 교통이 편리한 번화가에 공짜로 살게 해줄 테니 하루 3번 의무적으로 마당만 청소해 달라고 한다면 나는 힘들다는 이유로 하지 못했을까? 5번씩 하라고 한들 못하겠다고 했을까? 다른 곳에서 살 때 매달 내는 월세와 각종 요금을 아끼느라 얼마나 춥고 덥고 힘들게 지냈던가. 그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는 또 얼마나 했었던가. 그런데도 지금의 나는 꼭두 새벽도 아닌 아침 7시에 빚을 한번 하는 것조차 일이 매번 빠지는가. 그때부터 생각을 바꿨다. 가능하다면이 아니라 반드시로 마당을 쓴다는 사실, 마당을 쓰는데 걸리는 시간 등은 달라지지 않았고 바뀐 건 생각뿐이었는데도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 비질을 하게 되었다. 결국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바라보면 같은 조건과 환경이 또 다른 일상과 세상이 되어 다가온다. 이 깨달음이야말로 매일 똑같이 주어진 삶을 바꿔가는 첫걸음이 아닐까. 마음을 비울수록 행복은 채워진다. 수행승들이여, 나와 그대들은 왜 이토록 기나긴 세월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치달리며 윤회하는 삶을 살아야 했는가? 바로 고통이 어떻게 생기고 소멸하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집이 없는 어떤 이가 신에게 집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빌었다. 그러자 신이 꿈에 나타나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였다. 대신 지금 사는 곳에 실증이 나면 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조건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신은 곧바로 집 없는 이가 살아본 적 없는 전망 좋고 넓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는 너무 기뻐 비싸고 고급스러운 가전제품과 가구를 사고 주방기구도 새롭게 장만하였다. 깨끗하게 청소를 마친 후 새 집에서 행복의 겨운 잠을 청했다. 새 집에서의 만족감이 조금씩 사라져가던 어느 날, 그는 TV에 나온 멋진 집을 보고 저 집에 살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말았다. 그러자 그날 밤 꿈에 신이 나타나 지금 사는 집에 실증을 느끼고 새로운 집을 원하니 이사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뻐하며 짐을 쌌고 다시 이사했다. 더 고급스러운 집에서 짐을 풀고 정리를 끝낸 그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만 같았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이 주는 기쁨도 수명을 다하고 말았다. 우연히 방문한 누군가의 집이 더 좋아 보였고 자신의 집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날도 신은 어김없이 꿈에 나타나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게 해줄 테니 짐을 싸라고 했다. 그는 가족들과 짐을 싼 후 새 집에 도착해 다시 짐을 풀고 정리를 끝냈다. 처음 한두 번 이사했던 날들과 달리 그날 밤 그의 잠자리는 행복하지 않았다. 새 집에 대한 기대보다 어차피 이 집도 언젠가는 아무런 설렘을 주지 못할 테니 머지않아 또 이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의 예상대로 새 집의 실증을 느끼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더 좋은 집이 그의 눈에 들어왔고 그때마다 신은 나타나 이사를 재촉했다. 숱한 이사에 지쳐버린 그는 이제 이사를 그만하고 싶다며 신에게 애원해 보았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집이라도 만족하지 못하고 끝없이 짐을 쌌다가 풀어야 하는 삶이야말로 괴로움이요 고통이라고 토로하였다. 그러자 신은 새로운 집에 대한 욕망만 다스리면 자신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이니 자신에게 하소연해도 소용없다는 대답만 들려주었다. 욕망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인 동시에 절제하지 못하면 늘 불만족 속에 살게 한다. 그래서 늘 만족감을 좇는 이들에게 붓다는 불만과 불행은 욕망을 다스리지 못할 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부잣집에서 태어났다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었다.